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작년에 조선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자, 대표님 2024년 한 해 조선을 여행한 러시아의 관광객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 자유아시아 방송이 네. 보도를 했는데요. 1,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사실 러시아 당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한 수천 명 정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가 지난 1월 13일에 2024년 한 해 동안 1,500명의 러시아 관광객이 조선을 방문했다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관광객 중 300명은 철도를 이용한 네. 것 같고요. 70%가 연해주가 아닌 러시아 다른 지역 주민이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지난해 조선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 수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기 전인 2019년 수준으로 네. 러시아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네.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전격적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전쟁 국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러시아 관광객들이 조선을 여행할 경우 어떻게 여행을 좀 하게 되나요? 네, 이 연해주 조선관광 여행사가 이 대목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조금 밝혔는데요. 네. 일단 대부분 러시아 관광객은 조선을 여행하기 전에는 블라디보스톡에 머문다고 하네요. 네. 거기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하고 공항 버스를 이제 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기 와서 이제 호텔에서 네. 뭐 하루 이틀 머물다가 버스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 이런 건 것 같고요. 약 3분의 1 정도 방문객은 블라디보스톡에 한 3일간 체류를 하나 봐요. 예. 이 기간 극동 지역의 수도를 이제 쭉 한번 돌아보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조선 여행 탐방 전에 예. 블라디보스톡도 한번 돌아보는 이렇게 그렇죠. 여행 코스가 그렇게 짜져 있는 모양입니다. 재밌는 것은 러시아 어린이 76명도 작년에 조선을 방문을 네. 했어요. 이들은 근데 뭐 다른 곳을 간 건 아니고 강원도 원산에 송도원 국제 소년 야영소가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를 이제 러시아 어린이 한 예. 70명 정도가 방문을 한 거죠. 러시아가 워낙 큰 땅이니까 그렇죠. 조선에 여행 가기 전에 먼저 러시아에서 묵으면서 며칠 더 여행도 한다. 뭐 거기 이렇게. 저쪽 서쪽에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언제 블라디보스톡에 한번 와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작년에 1,5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올해는 좀 관광객들이 좀 늘어날까요? 네, 연해주 지사가 예. 지난해 7월에 이런 얘기했어요. 2024년에 수천 명의 러시아 주민들이 연해주를 통해서 조선을 방문할 네. 것이다. 철도 운행이 공식 재개되면 관광객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네. 건데요. 그리고 또 2025년에도 많은 사람이 조선을 방문하고 싶어한다.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봄 연휴를 맞아서 대규모 행사, 네. 축제, 음악회나 연주회가 열리는 조선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1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덧붙였어요. 그렇군요. 자, 근데 조금 지금 현재 100명 이상 가지고 좀 더 많은 숫자 방문하기에는 좀 예. 왠지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 조선과 러시아로 오가는 여객 열차 정기 운행을 예. 지난달 16일부터 이제 다시 재개를 하면서 네. 일주일에 3번 운행합니다. 아, 네. 연해주 당국이 기대하는 수는 올해는 한 10,000명 정도 여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기대는 기대일 것 같고요. 실제는 1년 후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자, 어쨌든 올해에 비해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뭐 기대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사실 가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가능하지 않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작년에도 기대에 못 미쳤잖아요. 예. 근데 올해도 지금 10,000명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조금 불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기대에 못 미칠까? 일단 조선은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러시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러시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조선을 네. 잘 모르고 나는 조선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일단 1차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이 러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흑해라든가 네. 튀르키예라든가 이집트 이런 곳을 이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일단 쌉니다. 예. 그리고 호텔도 매우 고급스럽고. 고급스럽죠. 네. 예. 그래서 그런 현대적인 시설에서 싼 가격에 특히 이집트라든가 터키라든가 흑해는 볼 것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여행에 익숙한 러시아 사람들이 조선이 좀 시설이 뒤떨어져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과연 그리고 뭐 특별히 유명한 게 뭐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네. 유산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다 보니 이 조선을 오겠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보통 이 관광객을 외국에 가면 자유를 누리려고 그렇죠. 가거든요. 네. 가고 싶은데 가고 마음껏 예. 가서 보고 먹고 마시고 이러려고 가는 건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저기는 가면 네. 안 됩니다. 이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일반 정부 관료가 따라서 다니잖아요. 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관광지로서는 그래서 인기가 없는 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4월 6년 만에 평양 마라톤 다시 한다고 그래요. 이제 관광에 유치하려고 예.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6월에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하기로 지금 네. 발표를 한 상태여서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원산 해안 관광지구 이건 사실은 좀 그동안 언론에도 좀 많이 나왔어서 뭐 관심들이 좀 많았는데 이곳은 김정은 총비서도 관심을 갖고 좀 개발을 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지금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갈마 예. 해안 관광지구죠.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지구인데 올해 6월 개장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2월 29일에 김정은 총비서가 이 관광지구 완공 시설들을 쭉 돌아보는 시찰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작업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과업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은 나라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강산 관광지구 또 갈마 해안관광지구 이 두 가지를 또 연결해가지고 관광 문화지구를 잘 꾸려라. 그리고 삼지연지구 산악관광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관광 자원도 이제 뭐 추가로 적극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갈마 관광지구에 조성된 해변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호텔 그리고 체력 단련실 뭐 이런 각종 편의 시설이 담긴 사진을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제 김정은 총비서만 간 건 아니고 딸 주혜 씨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관광지를 한번 쭉 시찰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이제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그렇죠.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여기가 이제 해변가지 않습니까? 네네. 6월에 개장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해수욕 그 여름철 계절에 맞아서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원산 갈마지구 공사 이게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죠? 사실은 이거 2014년에 시작됐습니다. 10년 전이네요, 벌써. 벌써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거 10년이나 걸릴 일인가 싶긴 한데 이게 왜 그랬냐면 자재가 그동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건설해야 될 건 수도 없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재 수급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공이 이제 쭉 미뤄지다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작년이었죠. 내년에는 꼭 개장해야 되니까 명령했군요. 완결해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개장을 지금 준비하는 셈인데요. 어쨌든 작년 7월에 김정은 총비서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작업 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년 만에 공사는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실제 개장이 6월이 될지 안 될지는 이것도 조금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보죠. 보통 이런 공사 한국 같으면 한 1, 2년 안에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걸렸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어려웠다. 근데 아마 어떻게 해서든 간에 6월에 개장을 하려고 애는 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6월 개장 못 하잖아요. 그럼 올해 개장 안 돼요. 그렇죠.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름이 지나가니까. 관광지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개장을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개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러시아의 관광객들이 이제 1,500명 정도가 작년에 조선을 방문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혹시 중국 관광객은 작년에 몇 명이나 조선을 방문했습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한 나라의 관광객 수를 따질 때
전 세계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전 세계 곳곳을 관광하는 나라로 그렇게 사람들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 조선 관광 산업이 활발해지려면 중국 관광객 수가 늘어야 됩니다. 그렇죠. 2024년 조선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그런데 공식적인 통계가 현재 공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거 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기를 한번 봤더니 와 그때는 30만 명이 방문했었어요. 그때 대부분이 다 중국 관광객이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30만 명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30만 명 수준이었다면 이 조선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이걸 선전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 지금 중국인 관광객 수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추정은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5년 여건이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늘어날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선 관광 산업이 회복하고 성장하려면 결국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거 끌어와야 된다. 이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보통 뭐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닌 이상은 관광 자원으로 많은 이제 경제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관광 산업이 그 나라 사람들이 버는 돈의 절반인 나라도 많습니다. 특히 뭐 조선이나 한국이나 사실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관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비교해 보죠.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2024년 1년 통계는 현재 안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에 끝난 지. 그래서 제가 가져온 통계는 7월 달까지의 통계입니다.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합해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월부터 7월까지 1,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로 환산하면 2천만 명이 조금 못 되거나 뭐 2천만 명 정도일 것으로 그렇게 대략적으로는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전 2023년에 비해서는 대폭 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관광객 수가 조금 줄었다가 2023년에 조금 더 늘었고 2024년에는 이제 원래 수준으로 한 1,500에서 2천만 명 수준으로 이제 회복돼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해외로 관광을 갈 때는 뭔가 뭐 자연유산이 예쁘거나 또는 그 문화가 좋거나 좀 매력 있을 때 저희가 가보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만큼 왔다는 얘기는 한국이 그만큼 세계에서 관광지로는 손꼽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왜 왔나 했더니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뭐 물론 이제 서울에 뭐 경복궁도 있고 옛날 그 궁궐들 돌아다녀 보면서 한국 옷 입고 이게 사진 찍는 분들도 계시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장소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특히 일본 분들 오시면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을 영화 촬영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콘서트 많이 옵니다. 그 뭐 젊은 케이팝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가수들 노래하는 현장에 가서 거기 가서 막 공연 즐기고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요즘에 많더라고. 맛집 탐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집들을 곳곳 찾아다니는 관광객도 많고 하여간 예전에 비해서는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물건 사시는 쇼핑, 백화점 가서 쇼핑 사시는 중국인들 매우 많습니다. 뭐 좀 다채로워지긴 했습니다. 한국 문화나 음악 이런 것들이 워낙 세계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매력을 느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럼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뭘까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관광 산업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겠다 이런 노선과 정책을 정했다면 지금 북한 관광 산업이 갖고 있는 약점 몇 가지를 유심히 이거 분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조선처럼 왔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조선에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위험한 나라야.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어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조선을 관광하고 싶으니까 비자를 내주십시오 하면 그 나라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나라는 관광객 안 받아들여. 위험할지도 몰라. 책임질 수 없어. 이래서 관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관광객이 조선에 온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롭게
있고 싶어서 자유롭게 보고 먹고 마시고 이러려고 오는데 그걸 못하게 조선은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유로운 여행 자체가 어려운, 자유로운 이동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사실 이제 제한된 접근이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많은 관광객이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두 번째, 정치적으로 너무 예민해요. 그리고 무슨 핵 개발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 사람들이. 그렇죠. 무섭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군사 문제라든가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막 이런 것을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막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전 세계로 자랑하겠지만 이것은 반대로 전 세계 조선을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불안해서 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관광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게 인프라가 영어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교통, 통신시설, 상하수도, 전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어떤 산업이 잘 굴러가냐면 이런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인프라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여행하고 싶으면 도로도 말끔해가지고 뭐 한 30분, 40분, 1시간 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선은 아마 한국 같은 경우는 1시간 거리를 5시간, 8시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너무 힘겹고 불편해요. 또 그리고 불편하죠. 관광지에 가서는 깨끗한 샤워 시설에서 목욕도 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그 침실에서 자야 그다음에 또 힘내서 관광하잖아요. 이런 어떤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 상하수도 그리고 특히 전기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지고 손전화 가지고 여기 가서도 이것도 관광하고 내일 관광지 찾아보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조선은 그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요. 이거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갖춰지지 않으면 이 조선 관광이 많기 어렵다. 마지막 지금 조선 주변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 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돈 내고 어렵게 휴가 지금 시간 한 일주일 뺐어. 또는 한 달을 지금 마련했어요. 내가 그럼 어디를 갈까? 일본을 가볼까? 중국을 가볼까? 한국을 가볼까? 러시아를 가볼까? 조선을 가볼까? 그 가운데서 선택받아야 되는데 선택받기 위한 자기만의 고유한 그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매력을 발산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조선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조선으로 오세요.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행객들이 굳이 조선을 방문할 만한 동기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조선을 방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정은 정부가 최근 관광객을 늘려서 부족한 위화를 좀 벌어들이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여행하고 자유로운 곳에서 묵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감시를 받기 때문에 굳이 조선에 가야 하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 관광 산업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관광 당국에서 부디 이런 부분을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북과 남의 군사력 비교입니다. 대표님, 최근 국제 군사력 평가 기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력 순위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글로벌 파이어 파워, 뭐 세계 뭐 어쨌든 뭐 군사력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기관이 이제 매년 145개 나라의 군사력을 쭉 분석을 해서 순위를 쭉 발표를 하는데 대략 1월쯤에 보통 발표를 하는데 2025년 군사력 순위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군사력 상위 10개 국가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군요. 그리고 2위가 러시아, 3위 중국, 4위는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4위가 어딜까? 저도 이게 늘 궁금했는데 인도입니다. 인도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5위가 어디냐? 5위가 좀 의외인데 전 세계 사람들 이거 잘 몰라요. 근데 5위는 한국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6위가 영국, 그리고 7위가 프랑스, 8위가 이것도 참 저도 신기한데 8위가 일본이에요. 원래 이게 공식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못하도록 돼 있고 자유군이라고 그래서 자국 방어를 위해서 소수 군사력만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몇십 년간 일본이 꾸준히 군사력을 유지를 해와서 어느덧 전 세계 8위의 군사 대국이 됐습니다. 9위 터키, 10위가
이탈리아 순서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2024년 순위하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순위만 보면은 일단 대단합니다. 1위부터 7위까지만 보면은 한국만 빼고 전부 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네요. 아, 그러네요. 예. 그 점이 특이하네요. 예. 한국은 그러고 보니까 핵무기 없이 그렇죠. 5위 안에 든 나라네요. 그러니까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일단은 군사력을 평가하는 기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게 단순히 군사 장비만 뭐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리적 역량까지 네. 한 60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정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인 전쟁을 했을 때 정말로 군사적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종합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적 자원, 당연히 현역 군인 수, 네. 예비군 규모, 군복무가 가능한 총 인구와 연령대 뭐 이런 거 당연히 평가하고요. 네. 군사 장비 당연히 평가합니다. 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뭐 로켓이 몇 개인가, 항공모함이라든가 뭐 잠수함 이런 거 몇 개인지, 네. 전투기, 뭐 헬리콥터 수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거 당연히 세고요. 네. 경제력 셉니다. 국방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국내 총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외환 보유액까지 다 계산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1년 이상 가잖아요. 경제력이 높은 나라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어가며 싸우게 네. 되기 때문에 3년쯤 지나면 이건 변수가 없어요.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필승입니다. 네. 그래서 뭐 경제력, 지리적 요인도 세요. 국가의 면적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해안선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주요 항구나 군사 기지의 위치 뭐 이런 것까지 다 셉니다. 그리고 특히 석유와 가스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군사력에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물류, 철도, 도로, 항공 뭐 그다음에 주요 산업의 생산량 이거 다 세고요. 특히 네. 방위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런 거 다 셉니다. 그리고 자원, 에너지, 네. 동맹 관계를 얼마나 튼튼히 갖고 있는가도 다 중요하죠. 계산합니다. 그리고 핵무기 기술,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전쟁 경험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군인들이 훈련을 잘 돼 있느냐, 실전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도 다 셉니다. 네. 뭐 등등등.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네. 높은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앞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한국이 군사력 5위를 차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들 중에 보면은 인구도 한국이 가장 적은 나라인데 이 당당하게 뭐 1억대, 13억대 인구가 있는 나라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다 대단한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비교해 보죠. 그러면 조선은 몇 위인가죠? 조선은 예. 이번 25년 발표에서 예. 34위를 차지했는데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2024년 때에는 36위였는데 두 개 단위 올라선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어쨌든 네. 성장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34위라고 했는데 자,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조선 군사력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좀 몇 개 꼽을 수 있을까요? 강점은 첫 번째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 한국이 없는 거 핵무기잖아요. 그렇죠. 비대칭 이게 무기죠. 이 점에서 가장 큰 강점. 예.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과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을 하면서 네. 어쨌든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킨다는 것이 첫 번째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상군이 강력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군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예. 북한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100만 병사의 수는 북한이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탱크,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이 조금 오래된 것들 낡고 예. 이 수준 기술력은 떨어지는데 예.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 전차 탱크 같은 경우는 한국도 전 세계에서 전차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한 네. 2,000대가 넘어요. 예. 그런데 북한은 4,000대가 넘습니다. 4천대요. 전 세계에서 예.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인데 그렇군요. 네. 뭐 막강하죠. 그래서 강력한 지상군. 세 번째, 유사시에 굉장히 빠른 전투 준비 태세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늘 뭐 군사 동원 준비 태세, 군사 준비 태세 막 이런 것들로 심지어 민간인까지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 준비 태세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겁니다. 이런 점이 강점이에요. 그렇죠. 자, 약점. 재래식 무기들 뭐 전차라든가 자주포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낡고 성능이 뒤떨어져 있어요. 20-30년 전에 만들어진 그렇죠. 것들. 그리고 특히 공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심각합니다. 예. 전투기가 제대로 뜨기조차 힘든 상황이에요. 뭐 낡은 건 둘째 치고라도 항공유 같은 기름도 매우 부족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가장 강력한 게 정밀 유도 무기거든요. 네. 이 정밀 유도 무기가 한국은 어떤 식으로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냐면 단순히 로켓 수준을 뛰어넘어서 전차도 네. 포는 원래 정밀 무기가 아닌데 네, 그렇죠.
한국 전차의 정확성은 사람이 일일이 방열해서 네. 표적을 보고 계산을 쏘지 않습니다. 예. 자동 그 자동화되어 있는데 네. 명중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대단하군요. 더군다나 네. 달리며 쏩니다. 달리며. 네. 1분에 한 막 대여섯 발, 네. 뭐 8발 쏘는데 거의 100% 맞아요. 그러니까 이 탱크와 북한의 지금 천리마라든가 선군호가 만약에 전장에서 맞붙는다? 이건 100% 패배할 수밖에 네. 없는데 어쨌든 이 점에서 너무 약해요. 네. 재래식 무기가 낙후돼 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제약돼 있어요. 아마 1년에서 3년 정도 전쟁을 한다? 북한은 반드시 패할 거예요. 그렇죠. 필패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군사동맹이 러시아 이외에는 그 외에 강력한 군사동맹이 사실 없다시피 합니다. 예. 중국은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이고요. 예. 사실 중국과 이 조선 사이는 군사동맹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전쟁 시기에 의존하기는 쉽지가 않은 관계. 지금은 러시아인데 러시아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될지 사실은 확정돼 있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네, 이런 점이 네. 약점이죠. 네, 뭐 언제나 전쟁에서는 후방이 강력해야 이제 전방에서도 힘을 얻고 싸우는데 북한은 이제 후방, 즉 경제력이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북과 남의 군사력 차이를 고려할 때 김정은 정부의 합리적인 군사 노선과 정책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미국과 한국군을 상대로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벌인다. 이길 가능성은 저는 5%도 안 될 거라고 네. 봅니다. 5% 제가 많이 잡아준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필패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전투기라든가 전차라든가 북한은 요격 미사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네. 한국은 요격 미사일의 전 세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딱 한 발 쏠 수 있어요. 한 발 쏘는데 한 발 쏘고 나서 모든 전차와 자주포는 아마 바로 한국군의 포격에 의해서 네. 박살이 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쏘는 여러 가지 미사일들도 대부분 중간에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요격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싸움인데 그럼 핵무기는 어떠냐? 핵이 있지 않느냐? 네. 근데 핵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핵을 먼저 공격할 경우 단 한 발이 물론 떨어진다. 음. 제가 볼 때는 떨어지지 않을 텐데 요격당할 텐데 한 발 단추를 누르는 순간 북한은 전 국토가 아마 다 초토화가 그렇죠. 될 겁니다. 다 죽는 김정은은 바로 그 자리에 사망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은 그래서 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정치 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봐요. 이길 수도 없는 이런 조건에서 너무 많은 인민 생활을 희생하면서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전 이 점을 지적하고 네. 싶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인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만든 그걸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는 네.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조차 할 수 없는 걸로 겨우 주변국을 위협하는 정도 수준의 이득? 겨우 그 정도 이득인데 네. 그걸 위해서 국가의 미래, 인민의 생활 너무 많은 것을 다 희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걸까요? 이것이 국가 발전과 조선의 건설에 정말 정확한 노선일까요? 저는 이 점에 회의감이 듭니다. 네. 차라리 미국, 한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 그 막대한 돈을 인민을 먹여 살리는 데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조선 인민이 살 길이 아닌가.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하신 말씀을 북한 당국에서 잘 새겨들어야 될 텐데요. 자, 땅크가 뭐 수천 대가 있으면 뭐 합니까? 군인들이 영양실조인데요. 싸울 힘도 없을 겁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군인들 그리고 인민들의 건강부터 챙기는 그런 정책을 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관광객의 조선 여행 현황과 또 군사력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